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km 정도를 달리면은 서티피킷을 끊어줘요. 서티피킷을 가져오면 건강보험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님과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의정 갈등이다, 의료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책임이 있냐, 뭐 어디가 잘못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좀 여쭤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국민이 죽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고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민이 죽고 사는 일과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유지 관리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을 고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 이번에 뭐 추석 때 다행히 넘겼다, 우리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정치라는 게요,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하다. 근데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필수 의료의사분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의료가 굉장히 열악하다. 네네. 세 번째로는 의사과학자, 즉 직접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먼저 정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군이 많이 생기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정부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방에 그 텅 빈 의료원을 만들고 지금 없는 의사 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과대학 티오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의사까지 포함해서 다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게 원래 방식이거든요. 숫자는 항상 마지막에 말한다. 그게 이제 정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문제가 잘못된 게 뭐냐? 처음부터 숫자를 그냥 말한 거예요. 2,000명 지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의사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지방도 가고 필수 의료도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2,000명이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길래 제가 맨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밖에 안 생긴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를 뒤바꿔서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2,000명을 늘리겠다면은 과연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의사나 시설이나 병원이 있는가? 대형 강의실에서 그냥 강의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의사라는 것은 8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환자들 열심히 진료하면서 가까이서 관찰하고 실습하고 하면서 좋은 의사로 이렇게 점점 더 트레이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때부터 내려온 도제 제도에 근간한 의학 교육 방식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2,000명을 늘린다. 그러면 누가 가르치죠? 지금도 지방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자조적으로 관광의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몇 명만 제대로 실습하고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한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력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 2,000명을 늘린다고 해놓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지방에 한다고 하니까 아예 저기 관광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저 의사 수 늘리려고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저 1,500명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 수는 안 늘는데 사회 혼란만 초래하고 그 학생들 다 똑똑한 학생들일 텐데 맞아요. 네. 차라리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같은 데 했으면 정말 우리나라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요한 인재들을 그냥 낭비시켜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죠. 좀 이번 사태에서 저는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요. 제가 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사직 처리가 된 이제 전공의 중에 33%,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다른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포기했다라는 말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 그중 대부분은 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외과나 뭐 산부인과나 맞습니다. 소아과 예. 분명히 이런 과들일 거예요. 필수 의료. 네. 예.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인턴 선생님들은 90% 이상이 지금 사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아예 내과나 외과나 뭐 소아, 흉부, 산부인과를 지원할 사람이 거의 0명에 수렴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이 우리나라 의료의 정말 정점이고 정말 나빠지는 엄청난 가파른 내리막길로 갈 수 있는데 필수과 의사들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턴 선생님들이나 전공 선생님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나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기 올해 2월 달에 처음 정부에서 2,000명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번 이상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우 진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저 혼자 네네. 계속 저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서글프죠. 하나는 의료를 살리는 겁니다.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현재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거는 내년 증원부터 그냥 논의하자는 네네.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무슨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2025년도 고집하지 말고 원점에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그 선택을 하면 다른 큰 손해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재수나 반수를 통해 가지고 의과대학 들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써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2차, 3차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선택까지도 다 포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인재니까요. 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1,500명 뽑기로 한 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교육제도는 그대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죠. 대신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제 그 점점 하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다시는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둘을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의사 출신이라서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의료 시스템 문제부터 먼저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2025년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결단을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 주신 거고, 근데 굉장히 좀 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전부가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 의료 시스템이 예. 어느 정도의 손상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예,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뭐 지금 이제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필수 의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모든 과에 이제 네. 핵심 의료 예, 부분이 예. 있고 예, 이제 그럼요. 옆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망막박리를 네. 알았는데 이제 망막박리가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 저는 안과에서 다행히 수술 받아서 실명은 면했지만 어느 정도 시력은 이제 좀 잃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과의 핵심 의료인 거고 뭐 이비인후과에도 있고 정신과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지금 뭐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쪽도 사실 다 없는 게 아니고 핵심 의료에 속한 부분에서 없는 거잖아요. 뭐 산부인과면은 산과, 예. 분만 여기에 예, 없고 예. 소아과 전문의들도 전문의 자체는 늘었지만 핵심 의료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소아 중환자실이라든지 혹은 그냥 소아과 진료 자체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문제 봉착해 있잖아요. 사실은 필수 의료라는 게 일반인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지 어떤 과목은 필수 의료 과목이고 어떤 과목은 비필수 의료 과목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도 안과가 사실은. 필수 의료였죠. 네, 뭐 필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가를 올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전체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로섬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 과에 그 수가를 올리면 다른 과의 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찬성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이런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메우든지 해서 어쨌든 이걸로 해서 생활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법적인 제재거든요. 지금으로 보아서는 이제 산부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수가도 적은데 잘못하면은 뭐 형사처벌 내지는 몇십억 손해 배상을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돈도 많이 버는 피부 미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전체 국가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으로 이런 법적인 책임들을 낮춰줘야지만이 지속 가능하다. 제대로 이제 좀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저희 그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아이를 좋아하고 해서 예. 분만을 지원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고민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만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 확률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가 그냥 태어났는데 뇌출혈이 생겨서 태어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뭐 가실이 아닌데 그쵸? 가실이 아닌데. 그럼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확률적으로 있는데 보통 그런 사건을 겪은 산부인과 의사는 한 2, 3년 안에 분만을 그만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그 친구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죽은 아이를 자기가 꺼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당연히 부모는 못 받아들이고 의료진 가실이 이제 있었겠다. 그런 거로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 이슈가 되고, 자기도 이제 선배들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했던 부모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예, 이어지다 예.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 다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확률적으로 생길 때마다.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산부인과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도 정말 요새 잠도 못 자고 자기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막 계속 자기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부모도 사실 힘들잖아요. 예. 부모의 힘듦과 의사의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조율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부가 어떤 부모나 어떤 의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까요? 뭐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 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도 보호하고 부모도 보호하고 네. 하면서 제대로 된 이런 보험 시스템들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지금은 그런 게 맞아요. 뭐 없잖아요. 없죠. 개인적으로 들 수는 네.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네.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엉터리 건강보험 수가가 대한민국 수가 같아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만들고 맞아요. 분만 같은 건 진짜 비급여에서 그 손해를 메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료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OECD 국가 1위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수가도 제대로 조정을 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가는 보존을 하게 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각 병원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기면 그것도 이제 그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정상화를 하고 물론 거기에다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급여를 높이는 일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안철수 의원님이 또 건강보험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얼마 전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아 부럽다. 저희 때는 아이들이 한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안철수 의원님.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수빈이 또래는 한 20만 명씩. 20만 명.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뭐 연금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아무래도 제가 의사다 보니까 100만 명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이젠 20만 명씩 낼 거고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제 병원은 노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원들,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 때야 어떻게 살겠지만 20년 뒤, 30년 뒤 우리 자녀들이 살 때는 좀 어떨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치열하게 또 토론을 해야 되고 서로가 뭔가 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런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혹은 좀 개인적인 생각들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저는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 보호 환자들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그런 분들에 한해서인데요. 경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본인이 내게 하고 중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캡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그래서 3기 암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캡을 씌우고 그 이상은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타산을 막아주는 방향으로 보험이 그런 가야 식으로 된다.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좀 불편하시겠고 아마 경증 환자들이 많이 병원에 안 오면 의사들 수입도 많이 줄 거지만 사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누구 하나가 이득을 보고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안철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 할 게 정말 많은데 이런 얘기도 고갈되기 전에 지금부터 막 하고 국민들 설득도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막 활발하게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너무 걱정이 돼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약간 더 나가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몰폴로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빨리 디텍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솔로지 같은 부분들은 슬라이드로 암세포를 관찰을 할 때 사람 눈이 이 슬라이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걸 다 봐요. 맞아요. 예. 빨리 그 암에 대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저 스타디를 보니까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요새는 진짜 그런 예.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엑스레이 이거는 또 매크로스코픽 이미지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지금 의과대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교육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의대 교수님들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AI를 활용하는 의사와 그렇지 못한 의사가 정보 접근성에서 차이가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의사를 1년에 2,000명씩 뽑는 게 이게 맞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가 접목되면서 의사의 진료 효율성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요. 네, 시간당 더 환자 한 명당 더 적은 시간을 보는데 진료의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더 적은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럼 또 이 한 명은 많은 환자를 보게 되니까 실력이 또 올라가고요. 그렇게 선순환이 들어가니까 그럼 결국 의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AI를 좀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도입을 하면 건강보험료 재정을 사실 아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 사용을 해서. 그리고 또 약간은 벗어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km 정도를 달리면은 서티피킷을 끊어줘요. 5km, 10km 뭐 풀코스도 좋고요. 서티피킷을 가져오면 건강보험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절약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운동 안 하던 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당장 내가 내 아들 건강보험료 뭐 10% 할인이면은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그거 왜 안 하는 거죠? 이거 안철수 의원님 왜안 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보험도 비슷하잖아요. 네. 블랙박스 달면 할인되고 무사고 운전이면 할인되는 아이, 것처럼 그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국민의 돈을 너무 생각해보니까 아낄 방법이 많은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저도 유산소 운동 싫어하는데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달에 내야 되는 생각이 달라지죠.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네. 무조건 2,000명 이렇게 저기 증원한다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죠. 아 그러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돈을 아끼면은 소아과에서 아이가 아프면은 진료비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또 일을 못 하거든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진짜 예. 요새 아이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중증 질환이면은 정말 치료비 이상을 더 지원해주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아이가 아프더라도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게 막 그 이상을 좀 보상해주고 이런 것도 돈을 아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지고 아낀 돈으로 아이가 아픈 부모에게 뭐 올해 생활비를 얼마를 주겠다 이러면은 아유 당연히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방금 아이디어는 제가 들어봤던 모든 어떤 정책 중에서도 제일 신선한 것 같고 네, 너무 좋은데요? 한 번도 생각을 못 그렇게 해봤던 내가 건데 할인된 분량을 기부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네. 담배 끊으면 또 해주고 그런 것도 좋네요. 담배 끊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또 부산 출신이시죠? 예, 그렇죠? 예. 오찬현 선생님은 또 목포 출신이고 저는 목포입니다. 예. 아, 저는 네. 또 인천 출신이고요. 아, 여긴 분당. 네. 예. 네. 분당 빼놓고 전부 바닷가네. 그러네요. 지역 의료가 정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아무래도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환자분들이 생기잖아요. 예. 심근경색 혹은 외상 이런 뇌출혈 난산, 이런 뭐. 난산. 그래서 이런 지역 의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뭐 한마디로 국가에서 그 각 지역별로 큰 이런 저 공공 의료 시설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근에 반경 몇 미터 이내로는 거기에 다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운영할 때 손해가 난다고 하면 그건 국고로 보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그건 유럽에서 하죠. 유럽에서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은 학비가 전부 공짜입니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병원도 전부 국가에서 지어요. 의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이번에 의사 1000명 더 뽑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그걸 보고 본뜨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는 반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은 똑같고요. 공무원이니까.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으면 민간 의료 시스템이죠. 거기는 건강보험이 없으면은 하루 입원하는데 1000만 원 듭니다. 거기는 돈이 없어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30%가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공공의료를 만드느냐면 공공의료가 없으면은 민간의료에서 의료비가 한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공공의료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힙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여기까지는 돼요. 못 가게 예. 여기서 끌어내리니까.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공공의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 메이저 시스템과 전혀 다른 게 한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한국은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완전히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전부 다 하게 합니다. 민간이 자기가 돈을 내서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네. 병원을 지을 때도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병원을 짓고 열심히 환자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는 환자 숫자가 세계 거의 최고 아닙니까? 그래야지 병원이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다른 시스템을 영국이나 독일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허물어뜨리는 지금 그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금 정상화하고 바로잡고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지역의료 말을 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국가에서 너무 의료에 투자를 안 합니다. 모든 거를 다 민간에 돈 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제대로 된 그 의료원들을 만드는 거죠. 병원들을. 제대로 의료원들을 만들고 거기서 만약에 저 손해가 나면 그런 것들은 공익적으로 세금으로 다 메꾸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봤거든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 우리나라 빼놓고 나머지 나라가 공통점이 뭐냐면 멀티플 이코노믹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한 곳만 이렇게 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이 있고 시카고가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실리콘밸리가 있고 다 이렇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곳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기가 마지막이고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제2, 제3의 이코노믹 센터들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사회학자들이 이제 보기를 최소 규모 500만 정도가 모여서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경제가 부흥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제일 좋은 후보 중에 하나가 부산, 경남, 울산이죠. 거기가 800만 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구, 경북도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하나의 이제 이코노믹 센터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가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좋은 문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투자를 해가지고 곳곳에 좋은 이코노믹 센터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들과 같이 살면서 좋은 의과대학 나와서 거기서 개업해서 평생 같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자살률도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게 엄청 복합적인 문제긴 하네요. 의료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이 그럼요. 그것도 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먼저 방문하도록 예. 그런 제도가 있었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런 거를 없애고 그 이후에 뭐 KTX, SRT의 개발과 맞물려서 중증이지만 급하진 않은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긴 하죠. 이런 분들이 대거 예, 빅5로 그렇습니다. 모두 예. 와버리고 부모님을 그래도 역에서 모시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의사로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마음에서는 이게 더 효를 하는 것 같아서 서울의 빅5 병원으로 오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어떤 그 수술을 할 케이스가 정말 많지 않은 예. 교육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예. 빅5는 굉장히 커졌고 명성도 있다 보니까 이 인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서울의 어떤 이런 진료 쏠림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조금 당장은 힘들지만 저는 서서히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말만 1차, 2차, 3차 병원이 있지 네. 사실은 전부 다 3차 병원 탑5로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진달차기가 교통이 발달하면서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이번 기회 꼭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1차 병원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정상화를 이제 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 같습니다. 전달 체계의 예, 정상화. 예, 전달 체계의 정상화. 네. 1차 병원을 거쳐서 2차 병원을 거쳐서 3차 병원 내지는 뭐 빅5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정비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이코노믹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만들면서 그 지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고 이쪽 의료의 질 자체를 올릴 수 있게 예, 그렇죠. 끌고 가자. 예. 예, 막 말하다 보니 생각도 못했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희보다 훨씬 또 경험이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정보도 많으시고 해서 들었는데 저도 한번 좀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의료의 어떤 그 미래의 모습에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지 저희가 여쭙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헬프님들도 한 번쯤은 우리의 어떤 의료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행복한 그런 길이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헬프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저희 말씀 구독자분들, 있다면, 네. 헬프님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원래 주제와 상관은 없지만 꼭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옆으로 번져간 그런 측면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의료라는 게 사람 생명과 관련돼서 이 범위가 병원에만 있지 않고 사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료 산업 부분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해주시면
정말 큰 보람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